잘 지냈느냐? 죽은 아버지의 귀환, 죽은 줄 알았던 재벌 회장이 10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아들이 눈앞에서 얼어붙고 전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이름 없는 바닷가 횟집 여인, 그리고 재벌 회장이 10년간 기억을 잃은 채 그녀의 남편으로 살았던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 늦가을, 동해안의 작은 포구 마을. 이른 새벽 5시, 바다 위로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오정수는 그날도 해 뜨기 전에 일어나 횟집 앞 방파제를 걸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혼자 된 지 벌써 8년째. 새벽 바다 냄새만이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파도 소리 사이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파도에 쓸려온 쓰레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위 틈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고급스러웠지만 찢기고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상처가 나 있었고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선뜻 손을 내밀기 망설여졌습니다. 홀로 사는 여자가 신원도 모르는 남자를 혼자 데려가는 일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 사람 살리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 정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남자의 팔을 어깨에 걸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남자는 저체온증에 폐에 물이 찼고 이마 뒤쪽에 심한 타박상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누군가에게 맞은 흔적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파도에 부딪힌 상처와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순간 이상함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남자가 눈을 떴습니다. 눈빛은 살아있었지만 무언가를 찾는 것 같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어디서 왔어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남자는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남자가 겨우 말했습니다. 기억이 없었습니다. 자기 이름도 나이도 어디서 왔는지도. 담당 의사는 외상성 기억상실이라고 했습니다. 두부 충격이 상당했기 때문에 기억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실종 신고된 인물과 대조해봤지만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 남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남자를 찾지 않았다는 사실은 가장 큰 복선이었습니다. 퇴원 후 남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횟집 창고 옆 작은 방을 내주었습니다. 딱 2달만이라고 했습니다. 그 2달이 10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자는 스스로를 민호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 이름인지는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 이름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지만 그것은 기억의 마지막 조각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민호는 처음 몇 달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법, 글 읽는 법은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기억은 완전히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가끔 꿈속에서 뭔가를 봤지만 눈을 뜨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정수는 아침마다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남편에게 끓여주던 방식 그대로. 민호는
그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면서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요.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맛있으면 눈물 나는 거야. 나이 들면 다 그래. 정순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퉁명스러움이 오히려 민호를 안심시켰습니다. 불쌍하다는 눈빛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민호는 서서히 마을에 녹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횟집 잔심부름부터 시작했습니다. 생선 손질하는 법을 금방 익혔고 손재주가 있어 망가진 어선 엔진도 뚝딱 고쳤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좋아했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는 바다 마을 사람들의 기질이 그에게는 최고의 안식처였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낯선 차 한 대가 마을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려 마을 사람들에게 뭔가를 물어보다 그냥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호만은 그 차가 사라지는 것을 방파제 끝에서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자신도 왜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정순의 횟집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사장님 남편분이세요? 하고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순은 늘 아니요라고 했지만 얼굴이 조금씩 붉어졌습니다. 3년째 되던 봄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밤 정순이 독감으로 쓰러졌습니다. 민호는 밤새 옆을 지켰습니다. 죽수는 법을 처음 해봤는데 무슨 이유인지 능숙했습니다. 새벽 3시 열이 조금 내려가자 정순이 눈을 떴습니다. 왜 안 자요? 정순이 힘없이 물었습니다. 무서워서요. 민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왜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또 혼자가 될까 봐요. 민호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한 건 민호가 정순 곁에 온 지 만 4년이 된 해였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없었습니다. 읍사무소에서 서류 하나 내고 마을 사람들과 횟집에서 조촐하게 밥 한 끼 먹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이 얼마나 진하고 단단한지를. 민호는 여전히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꿈에서 거대한 빌딩들이 보이고 정장을 입은 자신이 회의 테이블에 앉아 있는 장면이 스쳐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깨면 그냥 웃어버렸습니다. 꿈이려니 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의 일상은 더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새벽엔 함께 바다를 걷고 낮엔 횟집에서 같이 일하고 밤엔 오래된 TV 앞에서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봤습니다. 민호가 정순의 손을 잡으면 정순은 모른 척 잡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먼 서울 어딘가에서는 전혀 다른 세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아직 그것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있습니다. 민호를 아무도 찾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민호의 옷이 처음부터 너무 고급스러웠다는 것. 그 두 가지가 마음 한켠에 계속 걸렸습니다. 결혼 6년 차 되던 어느 겨울, 민호는 시장에서 TV 화면을 보다가 멈춰 섰습니다. 경제 뉴스 채널에서 한건설 그룹의 창업주 실종 10주기 추모 기사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그 그룹의 현재 회장, 30대 중반의 젊은 남자가 인터뷰 중이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강진건설그룹이었습니다.
민호는 그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왜 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잠을 못 잤습니다. 꿈에서 처음 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정장을 입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장면. 상대방은 얼굴이 흐릿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뭔가를 가리키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왠지 서늘했습니다. 깨어나서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정순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2달 뒤 민호는 우체국에 갔다가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카운터 직원이 민호의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직원이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누구랑 닮았나요? 민호가 가볍게 물었습니다. 아, 예전에 뉴스에서 봤던 분이랑 좀 닮으셔서요. 실종됐다는 분인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직원이 얼버무리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그냥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내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 낯선 노인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70대 중반의 꼿꼿한 체형, 고급 지팡이, 도시 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양복. 정순의 횟집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민호가 주방에서 나오는 순간 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노인은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마을 오래 사셨어요? 노인이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한 7년 됐습니다.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 전에는요? 노인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민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 한 번 더 민호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그 장면을 주방 창문 너머로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노인이 마을을 떠난 다음 날 횟집 앞에 명함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상철 전 강진권 설그룹 비서실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민호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정순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그냥 무서웠습니다. 그해 겨울 민호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꿈이었습니다. 더 선명했습니다. 바다가 나왔습니다. 밤바다. 자신의 손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엄청나게 차가운 물. 민호는 그 꿈에서 매번 소리를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정순이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옆에 있어요. 정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순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뭔가가 돌아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9년 차 겨울이 끝나가는 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호는 읍내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CT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통이 잦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사는 결과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두개골 내부에 작은 금속 파편이 박혀 있었습니다. 10년 전쯤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신경을 눌렀을 테지만 지금은 위치가 약간 이동해서 오히려 신경 압박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기억 회복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봤습니다. 겨울 들판이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예고 없이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서울 한강변 아파트. 밤, 자신이 아내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자신이 서명을 거부하자 여자의 눈이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버스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민호의 얼굴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기억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댐이 터지듯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게 아니라 매일 밤 조금씩 균열이 커지는 방식으로 회사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강진건설. 자신이 세운 회사였습니다. 아내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이수연. 아들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강준혁. 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강지연. 그리고 어느 날 밤 결정적인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10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아들 준혁이 아버지, 동해 쪽 현장 좀 봐주세요. 긴급한 문제가 생겼습니다라고 전화했습니다. 아내 수연이 옆에서 나도 같이 갈까요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괜찮아, 금방 올게라고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뒤통수에 충격이 왔습니다. 그 다음은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바다였습니다. 민호는 그 기억이 돌아오는 순간 욕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벽을 바라봤습니다. 정순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오래 있어요? 정순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민호가 목신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20분쯤 뒤에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의 얼굴은 놀라울 만큼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모든 걸 잃어버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기억해버린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정순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2시간 동안 말했습니다. 정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자신을 죽이려 했는지, 정수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정순이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마 잘 살고 있겠지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정순이 말했습니다. 민호는 처음으로 그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 웃음이 무서웠음에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편 이 무렵 서울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강진건설그룹은 최근 수년간 수상한 해외 계좌 문제로 국세청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장남 강준혁은 아버지 명의로 숨겨둔 자산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급하게 이전하다 세무당국의 레이더에 걸렸습니다. 시청자들은 이 장면에서 직감합니다. 뭔가 큰 게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낯선 노인, 이상철 전 비서실장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년간 혼자 간직해온 무언가를 손에 쥐고 민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후에도 2달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바다를 걷고 횟집에서 일했습니다. 정수는 묻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민호가 움직이기 시작한 건 봄이 되어서였습니다. 그는 먼저 과거 자신의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자신의 변호사는 민호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자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회장님, 살아계셨군요. 변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 만이네요. 민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용히 합시다.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의 계획은 3가지 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 생존 확인과 사망 선고 취소. 민호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순간 10년 전 사망 선고를 근거로 이루어진 모든 재산 이전이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극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두 번째는 이상철 전 비서실장 만남. 민호는 정순이 보관하고 있던 명함을 찾아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상철은 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노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그날 준혁 도련님 지시로 회장님을 그 현장으로 유인하는데 가담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진짜 죽이려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죄 안고 살았습니다. 이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민호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날 현장 담당자 이름 기억하십니까? 민호가 물었습니다. 기억합니다. 다 기억합니다. 이상철이 대답했습니다. 이상철이 보관하고 있던 것은 그날 밤 준혁과 수연이 나눈 통화 내용을 우연히 녹음한 파일이었습니다. 회사 내부 전화 녹음 시스템에 자동으로 저장된 파일을 이상철이 10년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보험으로. 그리고 언젠가 회장님이 나타나면 드리려고. 세 번째는 준혁이 벌이고 있는 세무 탈루건에 민호가 직접 제보자가 되는 것. 외부에서는 익명의 제보자로만 알려지지만 사실 민호는 국세청 특조반에 회사 내부의 비자금 흐름을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10년 전 기억 속에 그 모든 계좌와 루트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핵심적인 준비가 있었습니다. 바로 딸 강지연 접촉. 민호의 딸 지연은 사건 당시 오빠의 계획에 어쩔 수 없이 가담했지만 이후 오빠와의 갈등으로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민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근래 오빠를 상대로 재산 분쟁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도 변호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민호는 지연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소송을 공식 제기하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 날짜가 확정되는 순간 민호는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낼 예정이었습니다. 정수는 이 모든 계획을 옆에서 다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민호가 잠시 정순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줘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지연이 오빠 강준혁을 상대로 재산 반환 소송을 공식 제기한 날은 2024년 4월의 어느 목요일이었습니다. 서울 법원 앞에는 취재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강진건설그룹 창업주 일가의 재산 분쟁이라는 이유로 경제 언론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법원 앞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68세, 세월이 깊게 새겨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변호사가 동행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알아봤습니다. 저분, 혹시 강민호 회장님 아닙니까? 그 기자가 동료 기자에게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강준혁과 마주쳤습니다. 준혁은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남자가 10년 전 자신이 죽게 내버려뒀던 아버지라는 것을. 아버지. 강준혁이 얼어붙은 채 말했습니다. 잘 지냈느냐? 민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짧은 네 마디가. 법정에서 민호의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민호의 생존과 신원을 확인하는 의료 및 공식 서류. 둘째, 이상철이 보관하고 있던 10년 전 통화 녹음 파일 준혁과 수연이 직접 아버지를 제거하는 계획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셋째, 사망 선고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재산 이전의 무효 확인 소송 청구서. 이 세 가지 서류가 테이블에 올라오는 순간 법정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수연은 그 자리에서 실신하듯 쓰러졌습니다. 강준혁은 변호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얼굴이 흙빛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조용한 탄식이 나왔습니다. 민호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이후의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준혁은 살인미수 및 재산 편취,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수연은 사전 공모 혐의로 함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진건설그룹의 경영권은 법원 가처분으로 즉각 동결되었습니다. 민호의 사망 선고는 취소되었고 그의 재산은 법적으로 회복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딸 강지연은 법원 복도에서 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호는 한참 딸을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것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그 두 글자에 아버지의 용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흐느끼며 일어났습니다. 민호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바깥은 봄볕이 따사로웠습니다. 정순이 법원 입구 계단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정순 앞에 섰습니다. 다 됐어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다 됐어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정순이 말없이 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봄 햇살 속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회사도 재산도 명예도 중요했지만 지금 이 순간 민호의 옆에는 10년 전 새벽 차가운 바닷가에서 죽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손을 내밀어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살아서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사건이 보도된 후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살아 돌아온 회장,
10년 만에 부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민호와 정수는 그 소동 속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해안 작은 포구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횟집은 그대로였습니다. 방파제도 그대로였습니다. 민호는 다시 새벽 바다를 걸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파도에 쓸려왔던 그 바위 앞에 섰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정순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거기 서 있지 말고 들어와요. 미역국 식겠어. 정순이 말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돌려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2년에 걸쳐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준혁은 살인미수와 재산편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수연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화려하던 삶은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강진건설그룹의 경영권은 민호에게 돌아왔지만 민호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고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횟집 간판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바다 옆에서 새벽마다 함께.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